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2025 5월 둘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남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금주의 박스오피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박스오피스 보려고 하는데요. 국내 박스오피스 1위는 24만 명을 기록한 야당이 차지했습니다. 무려 4주 연속 1위로 누적 관객 수 현재 298만 명이고요. 300만 명 돌파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미키 세븐틴과 흥행추이가 여러모로 닮았는데요. 미키 세븐틴도 4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누적 관객 수 301만 명 찍고 극장가에서 퇴장을 했거든요. 야당은 301만 정도는 사뿐히 넘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톰 형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현재까지 성적만으로 2025년 한국 영화 최고 흥행작에 등극했으니까 이런 경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2위는 13만 2천 명 불러모은 마인크래프트 무비가 차지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 123만 명 기록 중인데요. 저번 박스오피스 살펴봤을 때 누적 관객 수가 80만 명이었으니까 주말 포함한 어린이날 연휴 기간 다 합쳐가지고 40만 명 이상이 마인크래프트 무비를 보러 극장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린이날 연휴 기간이다 보니까 주말 관객 수는 그렇다 쳐도 어린이날이 포함된 평일 동안에는 야당보다 더 많은 관객들을 불러 모을 거라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우리 어린이 친구들 부모님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일가 친척 다 불러 모으는 데에는 실패했나 봐요. 어린이들이 사정사정 해가며 보러 가자 해도 어른들에게는 야당 속의 보약, 야스만한 도파민이 없겠죠. 내년 어린이날엔 어린이 친구들 이 점 참고하시고요. 말이 좀 이상한데 3위는 썬더볼츠가 차지했습니다. 야당, 마크무비, 썬더볼츠 저번 주랑 1, 2, 3위 순위가 동일하네요. 2위와 8,000명 차이인 12만 4천명 간발의 차죠. 기록하면서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현재까지 80만 명입니다. 곧 찾아올 톰 형의 상영관을 다 내줄 처지인데요. 플로렌스 퓨 배우도 톰 형처럼 직접 빌딩에서 뛰어내렸지만 100만 돌파, 버거워 보입니다. 찾아보니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는 2주차 누적 관객 수가 130만 명이었네요. 50만 명가량 차이가 나는 건데 아니 저는 캡틴 4편보다 썬더볼츠가 훨씬 더 재밌었는데 성적이 이렇게 나오니까 참 아쉽네요. 10만 명 찍은 파과가 4위에 랭크됐습니다. 저번 주보다 주말 관객 수가 조금 올랐고 이에 힘입어서 순위까지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39만 명으로 곧 40만 명 넘길 것 같은데요. 관객 수 40만을 넘겨도 손익분기점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130만 명이거든요. 손익분기점이. 함께 이쯤에서 외쳐볼까요? 영차! 영차! 거꾸로 영차를 외친 영화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주말 관객 수 25만 명에서 이번에는 6만 7천 명으로 쭉 떨어진 거룩한 밤 데몬헌터스가 그 주인공인데요. 누적 관객 수는 73만 명입니다. 주말 관객 수 추이에 관객 반응까지 고려를 하면 73만 명이라는 누적 관객 수를 도대체 어떻게 달성한 건지 의아하게만 느껴집니다. 마동석 배우에 대한 관객들의 신뢰가 그만큼 두터웠다는 뜻이겠죠. 거룩한 밤을 거친 끝에 마동석 배우를 향한 관객들의 신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길을 끄는 작품으로는 배두나, 김윤석, 손석구 배우 주연 영화 바이러스 6위에 랭크되었네요. 근데 주말 관객 수가 3만 명. 누적 관객 수는 5만 5천. 2019년에 촬영을 마치고 6년 만에 드디어 개봉한 작품인데 이거 10만 명을 넘기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실패. 예. 보신 분들 어떠셨는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화가 아주 재기발랄해서 좋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야 이게 무슨 재기발랄이야, 중구난방이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미 박스오피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각종 수치, 그에 따른 순위는 어디까지나 예상 수치입니다. 실제 수치는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날 발표되니까요. 이 점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미 박스오피스 여기도 1위부터 3위까지 4위까지 지난주랑 순위가 동일합니다. 그 말인즉슨 지난 주말 동안 3,300만 불 벌어들인 썬더볼츠가 북미 박스오피스 2주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북미 누적 수익 1억 2,800만 불, 전세계 누적 수익 2억 7천만 불 기록 중입니다. 제작비가 1억 8천만 불이 들어갔고 썩어도 준치다 라는 마블 이름값 고려하면은 좀 아쉽죠. 예. 근데 이제는 제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왔나 봐요. 마블 이름값 썩어도 준치도 이제는 아니다. 퇴장할 때가 슬슬 다가오는 것 같다. 스티븐 스필버그 옹 말 맞다나 서부국처럼 마블 나아가 슈퍼히어로 장르의 퇴장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제임스 건 감독에게 전권 맡긴 DC는 그럼 이제 우야면 좋노? 우짜기는 물 들어올 때 조급하게 불량모터 들고 와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있던 과거를 후회해야죠. 2위는 2,100만 불 거둬들인 시너스 죄인들이 차지했습니다. 북미 누적 수익 2억 1천만 불로 2억 불 돌파 성공했습니다. 국내에서도 5월 30일로 개봉 일자를 확정하고 슬슬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죠.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이 국내에서는 17일에 개봉을 하니까 아이맥스관에서 시너스 짧게나마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6일에는 드래곤 길들이기 실사판이 개봉하거든요. 시너스처럼 아이맥스 카메라로 촬영한 작품이라 국내 모든 아이맥스관이 드래곤 길들이기로 아마 도배가 되겠죠. 시너스가 국내에서도 아이맥스관에서 개봉을 하게 된다면 이거 티켓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위는 790만 달러 기록한 마크 무비가 차지했습니다. 북미 누적 수익 4억 불을 넘기면서 워너브라더스 배급작 중 북미 흥행 순위 탑 5에 랭크되었습니다. 4등이 원더우먼 4.1억 불, 3등이 다크나이트 라이즈 4.4억 불, 2등이 다크나이트 5.3억 불, 영광의 1위는 바비 6.3억 불입니다. 마크무비 지금과 같은 흥행 추이면은 일단 원더우먼은 넘길 것 같고요. 잘만 하면은 다크나이트 라이즈까지 넘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탑 3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마크무비도 마크무비지만 2008년 개봉작 다크나이트 5.3억 불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1위 바비랑 1억 불이나 차이가 나긴 하지만 당시 물가 이런 거 감안하면은 다크나이트가 1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 충분히 있는 작품이죠. 다크나이트. 4위는 600만 불 벌어들인 어카운턴트 2가 차지했습니다. 누적 수익 5천만 불 이제 간신히 넘겼습니다. 극장 수익만으로는 이거 손익분기점을 넘기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어카운턴트 2 아마존에서 배급한 작품입니다. 그러면은 아마존이 소유한 OTT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 이제 극장 상영 종료되면 공개가 되겠죠? 앞으로 아마존 프라임 광고창에 어카운턴트 2 겁나게 뜨겠네요. 5위부터 신작이 나옵니다. 이사온 마을의 마스코트가 사륙을 벌인다는 내용의 공포영화 클라운 이너 콤필드가 5위, 캐리 워싱턴과 오마사이 유명 배우들이 주연을 맡은 액션 영화 섀도우 포스가 6위, 7위는 한때 국내에서도 인기가 참 많았죠. 조시 하트넷 배우 주연 파이트 오어 플라이트가 차지했습니다. 수익은 3편 모두 300만 불, 200만 불대로 망했죠. 예. 금주의 박스오피스 얘기는 이쯤에서 정리하고요. 본격적인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뭐봄 난이거봄 요봄난봄 5월 둘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요봄난봄 역사상 두 번째 니폰 무비 신칸센 다이바쿠아 이마 하지마리마스. 네토후리쿠스 무비 신칸센 다이바쿠하 신칸센 대폭파는 1975년 동명의 일본 영화의 50년 만의 속편입니다.
리메이크작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전작과의 연결점이 영화 내에 선명하게 등장을 하고 해당 연결점이 이번 영화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속편으로서 분명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대신에 전작 주인공들이 연이어 중역을 맡아서 활약하는 일반적인 속편보다는 흡사 할리우드 재난 영화 트위스터와 공식 속편 트위스터스 같은 느슨한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1975년 버전 신칸센 대폭파는 교통수단이 일정 속도 이하로 달리게 되면 폭탄이 폭발한다는 설정을 열차에 적용한 거의 최초의 영화로 전세계 영화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이 이후 전세계 수많은 영화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키아누 리브스 배우 주연 영화 스피드입니다. 신칸센 대폭파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롤린스 선정 대한민국에 개봉한 모든 영화 통틀어 가장 강렬한 캐치프레이즈를 선보인 영화 마침내 그날이 왔다! 영화 일본 침몰과 영화 신 고지라의 메가폰을 잡았던 히구치 신지 감독이 2025년 버전 신칸센 대폭파의 감독을 맡았습니다. 1편의 열혈 팬이라고 하시던데 성덕이 되셨네요. 성덕에게 주어진 포상일까요? 1975년작은 당시 일본 국유철도에서 신칸센 이미지를 해친다,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등등 해서 촬영 협조를 거부당했습니다. 2025년작은 이와 반대로 일본 국유철도의 후신이자 민영 회사인 JR 동일본이 촬영에 전폭적으로 협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곳곳에 JR 홍보 영상 같은 느낌이 물씬 신칸센 대폭파는 넷플릭스 공개 첫 주 1230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4개국에서 1위에 오르고 80개국에서 톱 10에 올랐으나 아쉽게도 비영어권 부분 영화 순위 최종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2주 차에도 1000만 조회수를 찍으면서 2주 연속 2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일본 영화 치고는 꽤나 높은 순위라고 하네요. 생각해보니 진짜 일본 애니메이션 정도 빼고는 넷플릭스 탑 10 순위에서 일본 작품을 봤던 적이 잘 안 떠오르네요. 나름의 알찬 흥행 성적을 거두고 있는 신칸센 대폭파 출연 배우로는 친한파 배우로 매우 유명한 분이죠. 국내에는 초난강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쿠사나기 치요시 배우, 노넨 레나로 활동을 하다가 소속사와 불화를 겪은 이후로 예명으로 활동 중인 논 배우, 그 다음에 호소다 카나타, 오호하라 유노, 카나메준, 토요시마 하나 배우 등이 출연합니다. 신칸센 대폭파 줄거리 요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아오모리에 있는 신칸센 기지에 수학여행 일정으로 견학을 온 고등학생들의 모습을 비춰주며 시작을 합니다. 학생들이 곧 탑승하게 될 열차에 대해 쿠사나기 츠요시 배우가 맡은 타카이치 카즈야 열차 차장이 상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최대 시속이 얼마고 몇 시간 내로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얼마나 안전하고 이런 것들이요. 열차를 좋아하면 대부분 기장을 꿈꾼다고 하는데 왜 차장이 되셨냐? 라는 고등학생의 질문에 카즈야 차장,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다 역에 도착하면 남남이 되어버리는 승객들의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보는 거 멋있지 않나요? 라고 답합니다. 뭔 중2병 같은 소리야. 초난강이 테러리스트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지만은 차장이 되고 싶었던 이유로 승객을 들 만큼 서비스 정신과 직업 윤리가 매우 투철한 인물입니다. 카즈야 차장, 신 아오모리 역에서 호소나 카나다 배우가 분한 후지 케이지 후배 승무원과 함께 도쿄행 하야부사 60호 신칸센에 일해야죠? 탑승합니다. 신칸센에 탑승한 주요 승객들로는 신칸센 기지에 아까 견학을 왔었던 고등학생들, 조건 만남 스캔들로 홍역을 알았던 국회의원, 자기계발서 작가로도 유명한 네임드 유튜버, 그리고 도시락을 먹을 때마저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는 누가 봐도 행색이 수상한 중년 남성 등이 있습니다. 신칸센의 문이 닫히고 열차 출발합니다. 최대 시속이 300km가 넘는 속도로 도쿄까지 대략 5시간 정도 걸리는 여정이 시작이 된 건데요.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신칸센 고객센터에 음성 변조된 인물로부터 협박 전화가 걸려옵니다. 협박 내용은 60호 신칸센의 속도가 시속 100km 이하로 떨어지면 폭탄이 터진다 입니다. 장난이 아니란 걸 보여주겠다
라면서 한 화물 열차를 언급하는데요. 이 열차의 속도가 시속 5km 이하로 떨어지면은 열차에 부착된 폭탄이 터진다라고 경고를 하는데 마침 이 열차가 기지에 정차 중이었어요. 이내 굉음을 내며 화물 열차 폭파됩니다. 장난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된 JR 본부는 이내 대책반을 출동한 경찰과 함께 구성합니다. 사측은 승객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폭탄 협박 사실을 우선 승무원들에게만 알립니다. 신아오모리역 다음에 하치노헤역에 다다를 예정이었는데 운행상 일정 변경을 이유로 무정차 통과하겠다라고 밝히죠. 무정차 통과하자마자 테러리스트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폭탄을 설치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테러리스트의 요구 조건은 1000억엔, 한화 약 1조 원을 마련하라 라는 겁니다. 돈을 마련하는 방식이나 전달 방식은 뭐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언급을 하자마자 어디선가 테러리스트와 협상은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총리실 보좌관이 본부에 도착하면서 내놓은 첫마디였는데요. 일본 총리는 현재 미국에 가 있습니다. 대신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격인 관방장관이 해당 일을 관장하게 됐는데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이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하지 않는다입니다. 정부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겠다라면서 60호의 승객들에게도 해당 사실을 알리라고 합니다. 열차에 폭탄이 설치되었다는 내용을 이제 승무원들이 알리죠. 알리자마자 승객들 당연히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조건 만난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의원님, 이 실추된 이미지를 만회하실 기회입니다. 라면서 국회의원에 막 등을 떠밉니다. 국회의원도 그래 기회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막 나서는데 이 성남 민심이 가라앉을 기미가 안 보여요. 설상가상으로 테러리스트의 테러 예고와 요구 조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열차 안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죠. 경찰은 화물 열차를 상대로 한 경고성 1차 테러, 신칸센 테러 예고, 속도에 반응하는 폭탄, 금전 요구 조건 등등 1975년에 벌어졌던 열차 테러와 여러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당시 사건과의 연관성을 파헤쳐들기 시작합니다. 하치노헤역 다음 정거장인 모리오카역에 열차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선 열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본선에 멈춰 있는 거예요. 60호 신칸센 입장에서는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편 선로로 넘어가야 하는데 반대편 선로는 뭐 놉니까? 마주오는 열차가 있던 거죠. 시속 100km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반대 선로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마주오는 열차 27호가 선로 교차 지점을 다 통과하는 그 즉시 60호가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27호 열차의 꼬리와 60호 열차의 머리가 달랑말랑 하면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논 배우가 맡은 마츠모토 치카 기장은 본부의 계산에 따라 60호 신칸센의 속도를 시속 100km 살짝 위인 102km에 고정을 해둡니다. 그렇게 60호 신칸센이 교차 지점에 점점 다가갈수록 27호 또한 맹렬한 기세로 60호 쪽으로 달려들죠. 27호가 교차 지점을 통과하기 시작하고 60호가 반대 선로로 넘어가려는 그 순간 27호의 꼬리와 60호의 머리가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 과연 60호는 무사히 반대 선로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넘어간다 한들 대체 어떻게 폭탄 테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부는 끝끝내 테러범과의 협상을 거부할까요? 테러범이 폭탄을 설치한 이유는 오직 돈 하나뿐일까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신칸센 대폭파 볼까 말까 기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 내가 철도 덕후다. 보십시오. JR 회사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촬영한 만큼 철도 기지라든지 관계자가 아닌 이상 접근하기 힘든 곳 등등과 모양새가 각기 다른 신칸센들이 대거 나오니까요. 보면서 대리만족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내가 만약에 75년작을 봤다 하면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75년작하고 2025년작 좋았던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잘 엮어놨어요. 단순히 뭐 75년작에 등장했던 분 나와가지고 히사시부리 하고 퇴장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로 등장을 하고 극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쪽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이 요소 하나만으로 이 작품은 분명 75년작의 후속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서 내가 만약에 75년작을 봤다 하시면은 꼭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볼까? 뭐 일본 상업 영화? 장난하냐? 라는 생각이 평소 강하셨다면은 한 번쯤 봐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본 상업 영화라고 하니까 이제 애니 실사만 자꾸 아른거리고 뭐 저도 좀 편견을 갖고 봤어요. 유치할 것이다, 오그라들 것이다, 엉성할 것이다 등등. 그래 뭐 유치하고 오그라들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렇게까지 엉성하진 않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일본이 정말로 특출난 지점 영화 내에서 돋보였는데요. 고지라 -1 때도 긴자였나요? 하여튼 뭐 어디 시내 한복판을 고지라가 초토화시키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야 이 기술력 지렸다 했는데 이 영화도 기술력이 한 박진감 안겨다 줬습니다. 이게 궁금하시다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말까? 기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특유의 오그라드는 감성 싫어하시면 보지 마세요. 일본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도계자 감성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이나 상업영화에서 자주 나오는데 부탁드립니다를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해도 되는데 막 눈 부릅뜬 채로 오네가이시마스 하는 결기 어린 표정으로 감정 표현 매우 격하게 하는 장면, 이 영화에 상당히 자주 등장합니다. 한 장면을 이제 예로 들어보자면 그 신칸센 기관사가 운전을 할 때 각종 수치 같은 거를 소리내어서 확인하는 모습이 꽤나 자주 나오거든요. 조종실에 자기 혼자 있는데 손가락으로 모니터를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1번 모니터 체크, 2번 모니터 체크, 3번 모니터 체크, 완료, 출발! 뭐 이래요. 그럴 수 있죠. 안전 관련 수치 꼭 지켜야죠.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죠. 알아요. 아는데 꼭 그 또 일본에는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뭐 현실에서도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 거 알긴 하지만 그럼에도 좀 이 오그라듭니다. 한국 감성에는 1번이 체크, 2번 체크, 3번 체크. 출발을 해보실까나? 출발합니다. 머리야. 술 끊는다 내가. 저 어제 몇 병 마신 거야. 약간 이게 맞는데 일본은 감성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좀 오그라들게 느껴졌고요. 그래서인지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논 배우가 또 120km 체크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괜히 빵 터지더라고요. 되게 진지한 장면이고 기차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인데 키득거리게 되니까 이 장면 말고도 이 영화에는 이런 순간이 참 많습니다. 난 이런 거 못 견딘다 하시면은 보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영화 신칸센 대폭파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영화가 제목 따라간다고 속도감이 살아있습니다. 초반 1시간 동안은. 시작 5분 만에 폭탄 터지고요. 바로 본 게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기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이 역에 지나가기 전까지 속도를 얼마로 낮춰야 된다? 낮춥니다. 또 여기서는 교차 지점을 통과해야 된다? 통과합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뻔히 알죠. 벌써 영화 끝나지 않을 거 아니까 결말이 살짝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시작부터 치고 나가니까 설마 이 중에 뭐 열차 한두 개 날려버리고 사람 한 몇 명 죽고 이렇게 좀 다이나믹한 방향으로 가나? 라는 기대감을 안겨다 주면서 관람하게 만듭니다. 전혀 그렇게 돼도 이상할 게 없는 분위기를 형성을 해놔요. 오프닝 시퀀스에서부터 이 영화의 어떤 태도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넷플릭스 프리젠트 제작 뜨자마자 영화 속의 몇몇 주요 장면들 빠르게 컷 편집해가지고 쫙 넘어간단 말이죠. 배우 소개도 길게 안 합니다. 그냥 이름 쓱 나오고 장면 빠바박 나오고 이름 쓱 나오고 장면 빠바박 나오고 신칸센 대폭파 하고 영화가 시작을 해버리니까 영화 제목에 걸맞은 속도감을 초반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몰입할 수 있게 되고 즉시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줘가지고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시간 분량까지는요. 그 이후부터는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쏟아지는 자막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듯한 태도였는데요. 이 영화 마치 실화 기반 영화인 것 마냥 자막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시간이 몇 시고 지금 등장하는 이 인물은 어느 소속 누구고 계속 나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물들도 이름이 다 나오고요. 소속이 다 나옵니다. 실제로 벌어진 어떤 재난을 극복한 기적 같은 사례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 등에서 이런 식의 연출 기법이 자주 쓰이곤 하죠. 이런 연출법을 쓰는 이유,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다. 대단한 영웅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그냥 소시민들인데 이 사람들이 저마다
저마다의 어떤 직업윤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이러한 것들을 발현을 해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당연히 실화가 아닌 신칸센 대폭파에서 왜 실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자막 기법을 계속해서 썼을까 곱씹어 보니까 실화 영화가 주는 감동처럼 각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저마다의 직업 윤리를 발현을 해서 폭탄 테러로부터 신칸센을, 승객을, 나아가 도시 전체를 구해낸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닐까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영화적인 장치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등장을 해버려가지고 빛이 바랜 부분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인상적이긴 인상적이었다.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미니어처 활용이었습니다. 이 영화에 굵직굵직한 폭파 장면이 한 3-4번 나오는데 전혀 이질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같아 보여요. 그래서 아니 설마 진짜로 신칸센을 날렸다고? 아니 정말로 도심 한복판에 있는 집을 날렸다고? 이거 일본 영화잖아. 아니 할리우드 아니잖아. 할리우드도 요즘 이렇게 안 해. 크리스토퍼 놀란 제외하면은. 그래서 이거 혹시 미니어처인가? 했는데 맞았어요. 스포일러 나갑니다. 저 뭐 늘 그러는 거 잘 아시죠? 범인의 아버지 집이 날아가잖아요. 그 집도 이제 미니어처고 마지막에 신칸센 빠그러지는 거 그것도 미니어처고 미니어처 뒷배경에다가만 그린스크린을 깔아놓고 거기만 이제 합성을 한 거고요. 실제로 폭파하는 그 순간은 미니어처를 활용을 한 거죠. 근데 또 미니어처 잘 만드니까 일본은 현실감이 돋보이잖아요. 그거를 확대해서 찍어도 전혀 장난감처럼 안 보였고 실제로 신칸센을 저렇게 폭파시킨 거야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높은 완성도를 자랑했기 때문에 큰 화면으로 봤는데도 전혀 이질감이 없이 장난스럽지 않게 실제의 박진감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효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특히 그 신칸센 빠그러지는 그 장면에서 이야 이거 어떻게 찍었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자칫 미니어처 잘못 만들었다가 이거 너무 조악해 라는 욕 먹기 쉬운데 일본은 미니어처 분야에 있어서는 뭐 세계 최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일본만이 현재 내세울 수 있는 특장점이다. 맨날 일본 뭐 아날로그로 역행한다 갈라파고스다 욕하는데 이걸 이렇게 활용하면 제작비도 절감하고 박진감도 챙기고 야 이거 일석몇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감명 깊은 제작 방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전편과의 연관성인데요. 1975년작과 스토리를 참 잘 엮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75년작의 범인 중에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열차 테러도 못 막고 범인도 못 잡은 무능한 경찰이라는 욕먹기 싫어가지고 경찰관 중에 한 명이 영웅적인 행동을 해서 범인을 잡은 걸로 조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하필 그 경찰이 심성이 고약한 사람이어가지고 정말로 자기가 신칸센을 구했다. 나 없으면 신칸센 저거 제대로 운영도 못했어 라고 떠벌리고 다닌다 라는 설정인 거잖아요. 인물 구현이 저는 원작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원작의 요소를 가져와서 속편에다가 안착시키는 거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은 기차 관련 영화라 그런지 트롤리 딜레마를 살짝 섞어놨더라고요. 이 부분으로 하여금 관객인 저도 한 번쯤 내가 저 상황에 처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를 고민하게 만들어줘서 좋았습니다. 트롤리 딜레마라는 게 이제 제동장치가 망가진 기차가 선로 위를 달리고 있는데 양갈래길이 나오죠. 정해진 선로에는 5명의 사람이 있고 반대 선로에는 1명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선로를 바꾸지 않고 정해진 대로 가면 5명이 고스란히 죽게 되고요. 선로를 바꾸면은 5명은 살지만은 바꾼 선로에 있는 1명이 죽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 선로를 바꿀 수 있는 스위치 앞에 있다면 나는 그 스위치를 바꿔서 1명만 죽이게 할 것인가? 아니면 고스란히 5명의 사람을 죽이게 내버려 두고 빠질 것인가? 이게 이제 트롤리 딜레마인 건데 이 영화에서는 테러리스트를 죽이면 폭탄이 안 터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테러리스트 죽이면 다 끝나는 거잖아 라고 손쉽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그 피를 내 손에 묻히고 싶진 않고 누군가가 묻혀야 된다면은 헬기 사고 일으킨 회사의 사장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심리 등이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저 또한 앞으로 나서지 못한 채 누가 나서주기를 바라는 내 대신에
다른 사람이 손에 피를 묻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을까 옥신각신하는 승객들을 지켜보면서 느꼈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2시간 10분 정도 되는데요. 엔딩 크레딧 10분 정도 제외하면은 2시간 정도 되는 거죠. 러닝타임이. 정확하게 전반부 1시간, 후반부 1시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후반부 1시간에 돌입하는 그 순간부터 영화가 마탱이가 갑니다. 그 전까지는 고속열차였거든요. 갑자기 무궁화호가 돼버려요. 너무나도 루즈해지고 그 루즈한 부분을 채우는 내용들은 천편일률적이며 대사마저 구리고 그 구린 대사를 일본 특유의 감성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니 한국 관객인 제게 어필이 되는 부분이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톱파보면 일단은 후반부에 들어서서 범인의 정체가 공개가 되죠. 긴장감이랄 게 전혀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일 줄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 가녀린 여학생이 이런 테러를 저지를 수 있지, 이런 생각 안 듭니다. 그냥 그래, 너일 줄 알았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맥이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롤리 딜레마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테러리스트를 죽이고 남은 사람이 살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테러리스트를 죽일 사람은 누가 될 것인가? 가 살짝 나오는데 결국에는 다 같이 사는 쪽으로 It's not your fault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잘못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선생님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결말이 나가버리니까 트롤리 딜레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했던 제 자신이 시간 괜히 썼다 라는 후회를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뭐 다 같이 사는 방향으로 영화가 마무리되겠지 라는 인상을 받다 보니까 급속도로 긴장감이랄 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제 구린 대사는 뭐냐면 헬기 사고 일으킨 회사 사장이 내가 저지른 과오가 있으니까 테러리스트 죽이고 내 과오 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갑자기 그 조건 만남 스캔들에 빠졌었던 국회의원이 그 사람을 가로막으면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라고 설득을 하잖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설득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놓고서는 한다는 얘기가 사람들 다 잊는다. 어차피 시간이 약이고 얼마 지나면은 대중은 다 잊어버릴 거니까 너무 그렇게 마음에 담아둘 거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니 헬기 사고로 초등학생인가가 7, 8명이 죽었는데 어차피 사람은 잊을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아니 그게 국회의원이란 양반이 할 말입니까? 그것도 이제 자기 경험담을 토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런 고초를 겪어보니 알겠더라. 나도 나쁜 생각 많이 해봤는데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다 잊더라. 뭐 그 사람 입장에선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상대를 봐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죠. 자기처럼 똑같이 무슨 뭐 조건 만남 스캔들에 빠졌다거나 아니면 뭐 그 국회의원 딴에는 뭐 억울하게 섹스 스캔들에 빠진 거라면 자기처럼 또 억울하게 어떤 스캔들에 빠진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뭐 조언을 해주고 위로를 건네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초등학생 8명을 사망에 이르게 만든 헬기를 만든 회사의 대표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는 부적절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천편일률적인 상황을 메꾸려 드는 대사마저도 제대로 된 고민이 느껴지지 않는 수준의 문장들이었다. 여기에 활용 점정을 찍는 게 오네가이시마스 감성이었다. 아니 영화 내내 싸가지 없게 굴었던 총리 보좌관 새끼는 갑자기 왜 저렇게 협조적이게 된 것이며 국민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길길이 날뛰지를 않나. 결국엔 자기 얘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JR 직원들한테 180도로 허리 구부려가지고 사과하잖아요. 허리를 완전 접으니까 엉덩이밖에 안 보여가지고 그 뒤태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얘는 갑자기 왜 저렇게 협조적인 사람으로 변모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뭐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 그거밖에 없어요. 얘가 언제 이랬다고요?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결말을 위한 결말을 위해서 캐릭터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순간들을 무리하게 우겨넣은 끝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테러리스트의 동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억지다, 설득력이 떨어진다 라고들 하시던데 저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진 않았습니다. 집에서 자신을 학대하는 아버지가 밖에서는 1975년에 신칸센을 폭탄 테러 위협으로부터 구한 사람 소개가 되니까 안이 꼽겠죠. 짜증나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저런 위선적인 면모를 내가 만천하에 까발리겠다. 내 아버지의 자존심, 신칸센만한 공간이 없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의 흐름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느꼈어요. 또 지속적인 학대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태도가 생겼고 주변 사람들이 보내는 온정마저도 비뚤어진 시각으로 해석을 하는 태도를 보였잖아요. 이러한 본인의 본심이 드러날까봐 계속해서 가면을 써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는 됐어요. 이 캐릭터가 왜 저런 테러를 결심하게 됐는지는 문제는 그 동기와 공범을 알아나가는 과정이 역시나 자기적이었다. 보아하니 같은 반 친구들도 서로 팔로우 안 하는 인스타그램을 경찰은 금방 찾아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인스타그램을 해킹이라도 했는지 공범과 주고받은 DM을 그 즉시 확인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편의적인 설정이잖아요. 저는 이 여고생 테러리스트 캐릭터는 꽤 괜찮았거든요. 물론 뭐 가여운 인물이긴 하지만 나중에 체포당해서 담당 형사와 대면하게 됐을 때에도 그 형사가 네 공범이 너를 부추겨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거 아니냐? 라고 하니까 그런 프레임 씌우지 마라 라고 하잖아요. 나이든 아저씨가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를 꼬셔가지고 이런 무자비한 짓을 벌이게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당신네들 입맛대로 사건을 프레임 씌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다 나의 의지고 내가 하고 싶어서 벌인 일이다. 당당한 태도를 그 와중에도 유지를 하지 않습니까? 영화가 끝날 때까지 악인스러운 면모를 계속 유지해가지고 괜찮았어요. 근데 뭐 영화가 좀 착하게 끝나야 되니까 그 악인을 좀 무너뜨리는 순간이 필요하잖아요? 뭐 그래, 다크나이트 얘기 앞서서 나왔었으니까. 결말에서 조커가 고담 시민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을 했다. 그래서 아마 서로 다른 구명정이 자기가 앞다투어서 상대방 구명정을 날리는 폭탄의 버튼을 누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지만 그 어떤 구명정도 서로를 향한 기폭장치에 손을 갖다 대지 않았잖아요. 그걸 보고 조커가 약간 충격을 받죠. 이에 배트맨이 최후의 일격을 날리잖아요.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고 아직 이 고담시에는 희망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 말에 조커가 약간의 쓴웃음을 지으면서 그 장면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서도 그 여고생 테러리스트의 항변을 무너뜨리기 위한 최후의 일격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하필 그 일격마저도 감성을 위해서 무리수를 썼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대여섯 시간 만에 1조 원에 달하는 성금이 모였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1,000억 원이면 모르겠어요. 100억엔 정도면 모르겠는데 1조라는 돈이 무슨 옆집 개 이름도 아니고 이렇게 쉽게 모을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그 형사가 아직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건넸을 때 그 핸드폰에 테러리스트의 정체가 같은 반 친구라는 거를 모르는 고등학생들이 그 여고생 테러리스트를 걱정하는 영상이 담겨 있을 줄 알았어요. 네가 너의 친구들을 보고 뭐 위선으로 가득 차 있고 가짜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저렇게 발버둥 치고 있다라고 매도했지만 그들은 너를 진짜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가 누구보다 평온하기를 바라고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근데 1조 원 모였지롱 띠리리링 띠링 하고 끝나니까 이거 참 뭐 하자는 건지. 정말 영화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 이 영화를 더욱더 루즈하게 만들 수 있을까? 자기적이고 억지 감동을 주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까로 점철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영화 신칸센 대폭파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입니다. 영화 신칸센 대폭파에 대한 제 별점은 2.5점, 뭔가 부족한데 입니다. 초반 1시간 동안은 우리가 이러한 장르물, 달리는 시한폭탄, 물에 기대하는 바를 제대로 충족을 해주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승객들이 대부분 탈출을 하게 되고 극소수만이 폭탄 열차에 남게 되었을 때부터 벌어지는 1시간이 너무나도 루즈해가지고 이거 날리고 저거 날려서 한 40분 정도로 줄였다면 그럼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을 영화 엔딩 크레딧 보면서 느꼈습니다. 영화 신칸센 대폭파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출발할 땐 고속열차, 도착할 땐 무궁화호입니다. 한 줄 평 그대로입니다. 처음 딱 영화에 탑승을 했을 때는 KTX였는데 얘가 갑자기 오송역에 정차를 해요. 정차를 하더니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는데 지가 알아서 무궁화호로 바뀌더라고요. 그래놓고 이제 부산까지 안전하게 모시겠대요. 야, 밟을 거면 서울부터 부산까지 스트레이트로 KTX로 가야지.
갑자기 왜 오송역에서 무궁화호로 바뀌냐고 이런 생각에 출발할 때는 고속열차, 도착할 때는 무궁화호라는 한 줄 평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5월 둘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신칸센 대폭파 에피소드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